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길벗에서 펴낸 데이비드 제이 리버만 지음, 이영래 옮김의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진짜로 왜 화가 났을까? 화풀이와 자존감의 상관관계, 영혼, 자아, 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힘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 세 힘의 역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영혼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 자아는 자기가 옳기를 바라고 자신의 가장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몸은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치를 궁리만 한다.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남 보기에 그럴듯한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은 몸의 욕구다. 폭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등의 과잉 행동이 이 유형에 속한다. 다른 사람을 놀리면서 자신의 유머를 뽐내는 일부터 분에 넘치는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행동은 자아의 욕구에 기반한다. 자아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좋게 보이는 것에 끌린다.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영혼 지향적 선택은 자존감을 높인다. 자존감과 자기 조절력은 서로 얽혀 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 순간의 욕망을 억누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다는 뜻이다. 다이어트 중인데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해보자. 유혹과 싸워보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초콜릿을 먹어치울 때 나는 자유로운 상태일까? 노예 상태일까?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감정이 마음에 드는가? 우리가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할 때만이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충동의 변덕에 무릎을 꿇고 책임 있는 행동을 회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때마다 자존감은 계속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상처 입는 일이 일상이 되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결국은 내면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난 내가 싫어라는 무의식의 외침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기분 좋아지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한다. 심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대신 더덥고 자기 파괴적인 도피 활동으로 빠져들어 고통에서 벗어난다. 폭식,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의미 없는 오락과 탈선 등 잠깐 동안의 즐거움이 자기 비하적인 감정을 가려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상실감으로 변해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지만 스스로를 잃어가게 된다.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보자. 싫어하는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는가?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과 하루를,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보내려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은 고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살아야 한다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 자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은 소모적이다. 진상인 상사와 일을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솟는다. 제 멋대로인 데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힘들다. 그와 얼굴을 맞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중독적인 행위에 빠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판이다. 하물며 그 사람을 돕다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장기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을 기꺼이 견딜 마음이 생길 리 없다.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문제를 낳는다. 의무를 게을리하고 기회를 저버리는 상황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는다. 여러 연구들이 이 점을 입증하고 있다. 삶의 책임을 떠안는 데서 오는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은 분노의 핵심을 이루고 불안, 우울, 중독 등 거의 모든 감정적 문제의 중추가 된다. 넓게 볼수록 감정은 건강해진다. 행동이 무책임해질수록 죄책감, 불안감, 수치심의 감정이 커진다. 그러면 자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힘을 키운다. 관점의 폭이 좁아지니 우리는 세상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보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진다. 내면의 힘을 잃어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게으름을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 이제 자아가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나선다.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된다. 난 잘못이 없어. 그렇다면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어? 세상은 불공평해.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 이렇게 말이다. 내 마음속의 나를 상처 없이 지키려면 주변의 세상을 왜곡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현실 삶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주변 세계를 보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능력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은 관점의 상실을 의미한다. 명확한 이해가 결여될수록 자아가 우리를 장악할수록 감정은 동요하며 불안정해진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감정 싸움 끊어내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도 감정에 휘둘림에는 속수무책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땐 설득이 필요치 않으며 편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한 논리도 무시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곤 한다. 이것은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닌 감정과 욕구의 문제다. 흡연의 심각한 결과를 아무리 눈에 잘 띄게 경고해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운다. 비만의 해악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문헌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인구의 67%는 여전히 과체중이나 비만이다. 수백 개의 연구가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데도 성인 인구의 55%는 돈을 써서 행복을 얻으려 하다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된다.
논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존감은 시들해지고 자아의 올가미가 조여들면서 의사결정, 체계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고에서 감정으로 뛰어들어 우선 내지르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식의 반응을 한다. 그것도 매우 자주 말이다. 잘못된 결정의 악순환에 갇히면 이후에는 결과가 어떻든 이전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집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문했기 때문에 원치도 않은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도서관까지 가서 빌려왔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미국의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사고방식의 어리석음을 압축해 표현했다. 어리석은 고집은 속 좁은 이에게 들러붙는 말썽쟁이 요정이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는 옳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면은 성장한다. 자기 합리화 뒤에 숨지 말고 여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대로 자아의 지배를 내버려 두면 자신의 판단을 돌이켜보는 대신 과거의 일을 정당하는 데 얽매이면서 실수를 미래로까지 끌고 가게 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승리가 아니다. 자아에 끌려다녔다는 패배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에 이 이상의 자원을 쏟아붓기보단 한시라도 빨리 건설적인 일로 에너지를 돌려야 한다. 물론 자아는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 우리를 떠밀 거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말이다. 왜 이성적인 멀쩡한 사람들이 때때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 왜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소중한 돈을 날리는 것일까? 증권 투자 전문가들이 조언하듯이 감정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을 잃게 된다. 마치 눈가리개를 쓴 듯 경험적 증거를 무시하고 그동안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달려들며 역설적이게도 손실을 추구한다. 물론 주식이 아닌 인생에서 이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폭락하는 주식, 다 끝난 관계, 막다른 상황에 도달한 경력 등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경우 고집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 매몰 비용에 매달린 오류에 빠지기 쉽다. 지금 그만둘 수 없어. 그럼 투자한 돈은 몽땅 날리게 되잖아. 돈을 잃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투자한 돈은 이미 사라졌다. 어떤 일을 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잘못된 집착은 결정을 계속 미루는 전술에 불과하다.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는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후에도 똑똑하지만 자아지향적인 사람은 좋지 못한 결정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지속한다.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된 자아는 약삭빠르게 전술을 바꾸어서 자신을 운명, 상황, 타인의 잔인한 음모에 희생된 사람으로 둔갑시킨다. 자기가 한 행동,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선 물론 고개를 돌린다. 이런 패턴에 갇혀 자기 기대에 맞게 사건이 펼쳐지도록 조작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감정적으로 우선시 된다. 저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는 자신이 치료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인간이며 친절, 존중,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성장했다.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역시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남이 자신에게 잔인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남에게 잔인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했다. 그녀는 그의 학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대가 그녀의 숙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았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서로를 고문하면서 20년을 견뎠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좋지 못한 일이 고개를 들까봐 두려워한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미소를 보내면 불안해한다. 스스로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내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 성공을 방해해서 그 애언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세상은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라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나의 생각이 옳았다. 그것이 나를 죽일지라도. 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달성해야 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재능과 강점, 실현까지도 영혼이 필요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추어져 있다. 이 통합적 시스템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마잘이라는 히브리어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성자로 사람이 태어난 때에 별들이 끼친 영향력을 뜻한다. 마잘은 운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작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과분한 부를 즐길 수도 극도의 가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참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옳은 일만 하는데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영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대는 것마다 쉽사리,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엉겁결에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 마잘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완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의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질과 특성, 신체와 정신적 능력, 이용할 수 있는 재산 등 모든 수단은 그 영혼이 완벽으로 향하는 길에 가장 적합하게끔 맞추어진다. 마잘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이를 되돌리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운명을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잘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성장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태만해지지 말고 자기 몫을 해내야 한다. 마잘이 엄청난 부를 배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의미 없는 소일거리에 쓰기로 선택한다. 운명에 따라 그는 100만 달러를 물려받는다. 그는 그 돈으로 경마장에서 도박을 한다. 그의 마잘은 확고하다. 그는 돈을 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딴 돈을 계속해서 다시 건다. 어느 순간 그의 마잘이 고갈된다. 우리의 마잘은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길을 밟아나가는데 도움을 주며 인생의 목적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은 마잘이 허락한 긍정적인 보호책을 잃게 된다. 영혼의 영향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영혼의 관심사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각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 놓여 있으니 어떤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꼭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이 되진 않는다. 이런 이유로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옛 말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저마다 성향과 욕구도 다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타고난 성향과 욕구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에 따를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영혼을 사로잡는다. 우리의 타고난 고유 자질 중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에 투입될 순 있다. 아주 변변치 않아 보이는 자질도 좋은 일에 사용되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설명한다. 창의력은 쉽게 파괴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좋은 일에 쓰이느냐 나쁜 일에 쓰이느냐는 오로지 도덕적 인격에 의해 좌우된다. 어떤 스승도 부족한 도덕성을 내주거나 대신할 수 없다. 자아 실현을 인간 욕구의 정점에 두었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한다. 이것이 자아 실현이라는 욕구다. 이것은 충족감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즉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일을 실제로 하려는 경향,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욕구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배출구를 찾아야 한다. 모든 경향을 성장의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긍정적인 용도로 활용하는데 실패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굴복하고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가 고유의 목표에 맞춰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점 역시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취약한 곳에서 강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겉보기엔 이긴 것 같아도 모든 책임을 회피해도 특정 분야에선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다.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은 영혼의 목적과 본래의 잠재력에서 멀어지고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속출해 자신이 이루고 받은 것을 온전히 누리기가 힘들다.
장수라는 축복은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 자기 파괴적인 악행이나 비행을 탐닉하는 데 사용되는 부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생기는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모든 시간을 가족과 싸우는 데 보내거나 서로 소원해졌을 때에는 그 반대가 된다. 즉, 축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존재함에도 우리의 감정, 영혼, 몸의 건강은 해를 입곤 한다. 관점이 좁으면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에게 문제만 가져다 안기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은 초점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억울하고 갈구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 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실망과 절망뿐이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든 우리는 쓴 약을 좀 더 먹기 좋게 만들 수 있다. 고귀한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그 쓴 약이 호화로운 잔치 음식이 될 수도 있다. 영혼의 사명과 마잘은 내게 벌어지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듯 행복과 감정의 건강함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더 달렸다. 삶의 고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정되지 않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상황을 공평하게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 즉 선택의 힘이 있다. 되돌리고 싶은 잘못이 있다면 분노의 문제 대부분은 타인이 우리에게 한 일이나 우리가 한 수치스러운 일을 다루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바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다. 마주하고 용서하고 행동하라.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는 물건에 부딪히거나 물건을 넘어뜨리고 싶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없는가?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힘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후회하는 결정을 한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회하도록 자극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흔들렸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용서하는 능력은 우리의 책임감을 높여 우리가 통제력을 되찾고 궤도 수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과학자들은 MRI를 이용해서 자기 연민이 절제력을 높이는 신경생물학적 이유를 찾아냈다. 자신에게 따뜻함과 연민을 보일 때의 신경정서적 반응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반응과 비슷하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그저 얽매인 사람은 숭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절망에만 빠져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기 행동, 자기 삶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정이라는 편안한 무감각으로 무장을 한다. 자신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은 나쁜 사람이어서 고치거나 책망할 여지조차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자본의적인 이런 기법에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덜려는 목표가 숨어 있다.
책임이 주는 고통과 의무의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후회로 후회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써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우선 마음속으로 같은 행동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나쁜 감정을 느끼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당장 그만둘 수가 없다면 일정 기간에 걸쳐 이 행동을 멈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를 억제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타인 앞에 우리가 정말로 변화했고 새롭고 발전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식습관과 운동에서의 주의점. 카페인은 신체의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와 같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의 분비를 촉진한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해로운 것이 포도당의 역할이다.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부신을 자극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게 만든다. 이 효과가 축적되면 신경계의 대대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물론 즉각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 예일대학교의 한 연구는 가당 음료 한 잔이 성인의 경우 아드레날린 수치를 2배, 아동의 경우 4배까지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의 연구들 역시 강박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제당의 단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경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식습관은 위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이유로도 중요하다. 화가 나기 쉬운 상황에는 자제력이나 의지력과 같은 정신적 근육이 필요한데 이들은 몸의 진짜 근육과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이용한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포도당 수치가 낮거나 대사가 적절히 되지 않을 때 쉽게 흥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습관은 포도당 수치의 변동을 줄이므로 생물학적 작용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신체 활동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는 학술 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특히 분노와 관련해서 저명한 스트레스 생리학자인 너세니얼 톰 박사는 운동은 일회성일지라도 분노가 쌓이는 것을 막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미국 심장협회가 발행하는 서큘레이션지는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운동 시작 1시간 내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을 3배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